안녕하십니까. 은빛 수다방 이제 7월 14일 이제 7월 중순쯤에 벌써 와닿았습니다. 지금 폭염이라 어디 나가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입니다. 빨리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피신해서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좀 이게 에어컨 많이 틀면 또 집에서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어디 낮에는 에어컨 많이 틀면 여기저기 공공기관이나 복지관이나 다니면서 선선하게 좀 지내시다가 저 늦게 이제 오셔서 하루 밤잠을 잘 자는 게 이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재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떠셨나요? 저 지난주에도 굉장히 더웠죠. 네. 덥기 때문에 그 낮에는 피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낮에 또 뭔가 일거리가 생기면 또 일도 하고 축제 구경도 가보고 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일주일이 훌딱 가네요. 예. 언제나 일주일이 끝나는 일요일 날 밤이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주말이 계속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도 잘 지내셨다니. 직장을 나가지 않으셔도 월요병이 있으신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항상 주말 그다음에 월요일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근데 왠지 긴장도 되면서 아쉽다. 계속 일요일 금토 1111 이렇게 됐으면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휴일이 주말이 따로 없다고 하던데. 그럼요. 비가 오는 날이 휴일이라고 비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윤창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그 논산을 갔습니다. 네. 그 손자가 이제 군 입대를 해서 논산을 갔는데 정말 그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눈물이 왈칵 나는데 다행히 그래도 참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분들, 밝은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게 거기에 이제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법당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교회하고 성당에서는 그 편지를 쓰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더운 날 그 봉사하고 이제 사람들을 챙겨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성모 마리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적인데 정말 가슴 내내 울컥한 그런 적인데 글도요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요새는 그 군대 간 사람들이 토요일 날 1시간씩 핸드폰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근데 뭐 군 막사에도 그 에어컨을 틀어준다네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군대 가셨을 때 손수 빨래 다 하셨죠. 아유, 그럼요. 예. 근데 요새는 빨래도 이제 기계로 세탁기 대형 기계로 하고 그다음 밥하는 것도 왜 밥을 하는 군인이 또 따로 있죠. 그 식사반. 근데 요새는 그 밥을 다 한대요. 그래요? 예. 용역을 걸렸구나. 예. 그렇게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야, 많이 변했네요. 그죠? 예. 참. 어쨌든 손주를 군대에 보내고 눈물이 왈칵 쏟았다는 무사히 잘 제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고 그다음 우리 정환 선생님 어떠셨나요? 예. 그런 군대를 갔다 오셔서 고생했다고 할까? 그런 천사가 그런 별천이 같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참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아주 혹독한 몇 주가 지나갔어요. 진짜 다 타고 곡식이 다 타고 뭐 들깨 모한 것도 다 말라 죽었고 뭐 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비가 와서 참 좋았습니다. 아유 참 그래도 하느님이
이렇게 다 말려주지는 않으려나 보다 해서 기뻤는데 그래서 식전에 가서 들깨물을 하려고 좀 땅을 파보니까 땅이 바싹 막 물이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적게 왔어요. 네, 적게 왔어요. 예, 더 와야 되는. 그래서 하다 말았습니다. 예. 비가 좀 더 와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도 어제 온 비는 그 전에는 일기예보에 비가 안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일기예보 비가 온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한다고 하는데 좀 오는 일에 좀 나서 좀 왔으면 많이 좋겠습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어쨌든 가물어 가지고 들깨가 타 죽기도 하고, 예, 그 지금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렇게 무종 들깨 뭐 살리려다 또 일사병에 또 쓰러지기도 하시고 또 이제 힘드시니까 되게 하우스 가면 푹 쉴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폭석이 우리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극한극소의 나라라고. 이게 사계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맞아요. 예, 예. 살기 어려운 극한극소의 맞아요. 나라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이제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덥고 추운 게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구지우 PD님은 어떠셨나요? 좀 저도 이제 막 집에 에어컨이 생겨서 어, 다행히 시원하게 집에서 잘 보내고 있는데 가끔 나갈 때마다 진짜 사람도 마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바싹 마르는 느낌, 뭔가 오징어 말리는 것처럼. 그리고 머리도 막 타는 냄새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밭일 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맞아요. 에어컨 어떻게 구매를 하셨나요? 네. 없이 살아볼까 생각하다가 막 뉴스들 보면서 안 되겠다. 벽걸이? 아끼자고. 네. 벽걸이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한 4, 50만 원 들지 않나요? 60만 원. 네. 그 60만 정도 원. 그래도 저렴하게 60만 사서. 원? 60만 원. 벽걸이 하는데 60만 원입니까? 사는데 20만 원이고 설치한다 사는데 30? 설치비. 근데 뭐 대형마트에서 사면 설치비까지 합쳐서 결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40만 원 냈다고요? 50만 원대 했습니다. 싸게 했네. 싸게 했네요. 안방에만. 네. 근데 에너지 효율이 좋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키겠더라고요. 싼 대신 네. 효율이 좋지 않더라고요. 낮에는 시원한 데로 돌아다니고 아까 얘기한 거 마냥 맞아요. 복지관으로 은행으로 막 네, 도서관 잘 때만 공짜로 틀어 시원하게. 잘 때만 약하게 틀어놓고 맞아요. 잘 자면 때만 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지열 선생님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알고 지내던 어르신이 어떻게 보면 오빠쯤 되시는데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이제 청각장애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반 소통이 조금은 많이 불편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남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일이 아마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하고 자기 속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말씀을 당신의 얘기를 하셔도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가 좀 힘드니까 대화가 조금은 거의 힘든 그런 분이 참 안타까웠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그 가족분들이 잘 그동안은 모시고 계셨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건데 그분을 한번 추모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듬고 평상시에는 또 마주하면은 그래도 아주 마흔 동생 뻘쯤 된다고 저희한테는 나름 열심히 진짜 마음속에 남도록 정겨운 이웃이었는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니까 왠지 좀 한쪽이 조금 시린 듯한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써봤어요. 잊혀지지 않는 이름 군서 할아버지.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조용히 웃는 청년이었어요. 말없이 책임을 짊어진 아버지였고 끝내는 홀로 조용히 늙어가는 그런 남자였다.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군서 할아버지는 넉넉지 않은 시골집 장남으로 지게에 쌀을 이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사람들 말소리는 잘 안 들려도 어머니의 한숨과 아내의 숨죽인 울음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 잘 안 들려요. 그래도 나는 잘 들려.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그는 항상 흐흐 웃음으로 마무리하고는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자신을 알렸다. 농사철이면 새벽 별빛을 받으며 밭으로 향했고 들판에서는 누구보다 아주 부지런한 그런 농부였다. 소가 말을 잘 안 들어도 이웃들이 무심하게 지나쳐도 그는 늘 고요하게 자기 일을 하고 또 해냈다. 그는 귀로 잘 듣지 못하는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들었고 눈으로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고마웠다. 자식들을 학교 보낼 때마다 난 힘들게 살았어도 내 자식들만은 나처럼 안 살게 할 거야. 그 말은 늘 입속에서 맴돌았다. 정작 말로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식들은 알았으리라. 여든이 넘은 어느 날 치매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자식과 아내의 가슴 아픈 배움 속에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좁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옛날 젊은 날을 추억하고 기억하려 애쓰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토록 조용했던 인생처럼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소리보다 사랑으로 살아낸 군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귀는 잘 안 들렸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잘 들을 줄 알았던 그런 사람. 세상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가슴 따뜻했던 사람.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흘린 당신의 눈물과 미소를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곳에선 행복하셔요. 되게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용도 되게 잔잔하니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르신이 학년 몇 세로 82살. 82살. 아이고 좀 일찍 가셨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화영 선생님 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 생각하는 점, 생활상 이런 것이 그 정치의 흐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 금강에 고기 잡는 것도 고기잡이도 그 많던 고기도 잡는 법이 그 세월상에 따라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잡는가 하면은 난폭하게 잡고 그 시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980년 이전 금강엔 고기반 물반일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낚시만으로도 1시간이면 한 냄비 찌개거리를 잡곤 했다. 특히 장마철 흙탕물이 흘러갈 때면 어른아이 어른할 것 없이 낚시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지렁이 미끼로 줄을 달아 잡는 낚시는 뱀장어, 메기, 모래무치 등을 잡았고 밭에서 잡은 거미 미끼로는 피레미를 잡았다. 지렁이 낚시를 하다 보면 이따금 자라도 잡혀 나오면 질겁을 하고 조심스레 낚시를 재고 되살려보내곤 했다. 다슬기 조개도 많아서 열목에 가서 다슬기를 잡으면 지금 다슬기와 다른 토동다슬기, 즉 동글동글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아주 맛이 좋은 다슬기를 많이 잡았다. 나의 누나는 다슬기 잡는 달인이어서 금세 한 사발씩 잡아 맛있는 다슬기국을 자주 끓여주었다. 그뿐인가 강가 바위 틈을 더두면 조개들이 꽉 박혀 있어 얼마지 않아 한 바가지씩 잡았다. 다음은 다량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투망을 전혀도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그물을 쳐 잡기도 했지만 그물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그물을 가진 사람들만 잡곤 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기 잡는 방법은 살이었다. 살이란 여울목 바로 위에 커다란 돌로 강을 V자로 막아 그 V자 뾰족한 부분에 수도강으로 발을 만들어 물이 그곳으로 몰려 흐르게 하면 고기도 함께 그곳으로 지나가려다 수수깡 발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하여 잡는 방법이다. 그래서 새벽이면 얼른 달려가 보면 고기들이 무수히 널브러져 있었다. 특히 첫서리가 내리는 날이면 회유성 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떼몰려 하류로 내려가려다 아주 많이 잡힌 것이었다. 그런 날이면 온 마을이 생선 파티가 벌어진다. 다음은 오리그물이다. 오리그물이란 소나무를 얇게 깎아 넓이 5cm 정도, 길이는 한 40-50cm 정도로 만들어서 약간 휘어 반날같이 휘어서 기다란 줄에 한 1m 간격으로 매달아 강 양가에서 손 맞춰서 당겨 끌어 올라가면 고기들이 오리떼가 몰려오는 줄 알고 강 가역으로 떼몰려 오게 만든 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투멍으로 잡는 방법으로 꽤 많이 잡는 방법이다. 우리 어니들은 활치로 개울에서 붕어, 미꾸라지를 잡고 고기가 많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빙 둘러맞고 물을 퍼내 고기를 잡으면 한너들이 훌쩍 가고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도 재미가 있었다. 그러다 물뱀이라도 나오면 놀라 심리만큼 도망도 치곤 했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수소 이삭이 제법 알이 찰 때쯤이면 그 수소 이삭 한 꼬타리씩 따서 커다란 새끝줄에 서너 자 간격으로 매달아 여울목 바로 위쪽에 개탕을 치고, 개탕이라는 것은 고랑을 친다는, 고를 판다는 뜻입니다. 개탕을 치고 그 수소 이삭 낀 줄을 그 개탕 바닥에 고정시키면 민물 개들이 물 따라 내려가다가 그 개탕에 잠시 멈춰 그 수소를 먹는 것이다. 그때 수시로 그 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개를 잡는다. 특히 저녁에 많이 잡히기에 강변에 모닥불을 피우고 고구마며 옥수수를 서리를 해다 구워 먹으며 밤을 새워 잡는다. 이런 방법들은 먹을 만치만 잡고 재미와 낭만이 있었다. 그런데 유기가 지나자 사람들이 마음이 난폭해져서 고기 잡는 방법도 무지막지해졌다. 계량이라는 열대지방 독초 뿌리를 사서 물에 불 커서 돌로 찧어 얇은 천에 싸서 그 독초물을 바위 틈에 뿌리면 고기들이 그 약물에 중독되어 많은 물고기들이 허옇게 떠오른다. 독초에 중독되어 죽은 고기도 몸에 해로운지 어쩐지도 모른 채 그냥 누구나 주워다 해먹었다.
더욱 기가 막힌 방법은 장에 가서 청산가리를 사인하라고 하죠. 동의를 사다 물에 던져 넣으면 그 하루의 고기들은 전멸을 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매우 위험한 방법인데도 그 고기도 너나 없이 주워다 먹었다. 그 청산가리는 꽁 잡는 데도 사용됐다. 메주콩을 철사를 납작하게 만든 드라이버 날을 날카롭게 만든 것처럼 만들어 콩에 구멍을 파서 그곳에 청산가리를 넣고 눈이 허옇게 쌓인 후 며칠이 지나면 양지 바른 밭만 녹고 천지가 흰 눈으로 덮였을 때 그 녹은 양지 바른 곳에 그 약이 들은 콩알을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놓아두고 이튿날 가서 그 일정하게 놓은 콩을 확인하다 보면 하나 둘씩 없어진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주위를 살펴보면 수십 미터 가기 전에 꽁이 죽어 있다. 그 꽁들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콩을 먹고 죽은 것이다. 죽은 꽁을 주워다 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위험하고 무식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무지막지한 고기잡이는 밭대리다.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이팔공이라는 겉면을 기름종이로 만든 팔뚝만한 건전지를 몇 개 묶어 이 직렬 밭대리를 바이브레타라는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달아 고기를 잡는 것으로 물속에 쇠꼬챙이에 달린 막대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 전기 보매 안에 있는 고기들은 모두 죽는다. 또한 그때는 손으로 전화기를 돌려 전화하는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 전화기로도 고기를 잡았다. 위험하고 난폭한 방법의 극치는 깡이다. 깡이란 순간 꽝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깡이라고 하지만 다이나마트를 말한다. 즉 TNT를 말한다. 그 깡도 두 종류로 TNT에 뇌관을 꼽아 심지 즉 도화선을 적당한 길이로 박아 시간을 조절하게 만들고 불을 붙여 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던져 터뜨려 고기를 폭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너무나 위험해 그 도화선을 너무 짧게 잘라서 자칫 던지기도 전에 손에다 터져서 목숨을 잃거나 한쪽 팔이 날아가는 사고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도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을 청년들을 대동하고 고기 많은 곳으로 가서 그렇게 했다. 한겨울 얼음이 얼고 얼음 조각들이 둥둥 때려가는 추운 겨울에도 깡을 터뜨리면 허옇게 고기가 낮아뻗어 떠오르면 마을 젊은이들은 준비 운동도 없이 옷을 훌렁 벗고 풍덩 물에 뛰어들어가 잠수질하여 고기를 건져 올리면 참으로 위험한 짓들을 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짓들을 하고 그 잡은 고기 반을 대꾸로 받아오는 것이었다. 운모의 극치는 또 보았다. 한겨울 온 강물이 다 얼고 적강이 되고 쌀쌀 흐르는 여울명만 얼지 않고 수면이 보이면 물 오리떼들이 그곳으로 몽땅 모여들어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수백 수천 마리가 모여 먹이를 찾는다. 온 강물이 얼어 먹이 찾을 곳은 오직 그 여울목뿐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강바닥을 조금 파고 전기 TNT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자갈을 산같이 쌓아 놓은 후 줄을 늘여 강둑으로 나와 오리들이 모여들 때를 기다려 오들이 많이 모여들 때쯤 전기 스위치를 누른다. 꽝 하고 터지면서 수많은 물과 자갈들이 하늘로 튀어오른다. 오리들은 일찍이 놀라 솟구치듯 날아오른다. 그리고 운이 없는 놈들은 다치거나 죽게 하여 잡았다. 이러한 무모한 행들은 5월 6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80년 대청댐이 완성되어 담수가 세적되자 그 끝만튼 석고리 금강은 호수로 변하고 강물의 모습을 영원히 감추었다. 입니다. 아니 그 잠든 방법이. TNT라는 그 저기는 엄청 그 독한 폭발물 이 저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은 사람이 괜찮으니까 살았겠죠? 무지하죠. 무지했죠. 그때만 해도 무지했죠. 이 시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고기 잡는 법도 바뀌고 예. 먹는 것도 이렇게 바뀌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고기 잡기 전에 사람 먼저 잡을 것 같아요. 잡힌 사람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그럼요. 되게 직접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청산가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송산가리 그 호두만한 것을 장에서 팔았어요. 일반 시장 가게에서. 아예. 6.25 이후에 무법 천지 시절이라. 그러니까. 법이 엄하지 않을 때라. 그 한 덩어리 호두만한 걸 하나 요 앞에 개월에다 넣으면은 이 물이 상거리 흘러서 이지당 거기까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전멸을 하는데 그 청산가리 먹은 고기를 너나 없이 줘도 다 해먹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니까 부족해 먹어야지. 무지해서 먹어야지. 예, 무지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안 죽은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좀 희석됐고 많이 안 먹으니까. 알겠습니다. 되게 역사적인 사료로 가치가 있는 우리 정하영 선생님의 물고기잡이 얘기를 금방에서 경험을 삼아 이렇게 되짚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창숙 선생님. 네,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특수형 탑에 대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리사 탑입니다. 이 옥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 있는데요. 신라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법웅왕 14년 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그 전래는 이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경북 구미시 선산 해평면에 있는 도리사이다. 이곳의 탑은 생김새가 마치 후덕한 부잣집 마님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 도리사 탑의 건립 시기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탑을 세운 것은 신라 초기일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도화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신라 눌지왕 2년 418년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불교가 승인된 법웅왕 때보다도 거의 100년이 넘게 이른 시기입니다. 아도화상은 신라의 불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서라벌에 다녀오다가 선산 모래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불교를 전하게 된다. 이 아도화상은 다른 이름으로 묵호자라고도 부른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 위나라 아굴마이고 어머니는 고시도령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 거예요. 아도는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들어온 것이다. 아도가 어느 추운 겨울날 복사꽃과 오약꽃이 만발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절을 짓고 꽃과 관련된 이름으로 도리사라고 하였다 전한다. 그러니까 도는 복사꽃이고 이는 백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이 꽃들이 필 리가 없는데 꽃이 폈다는 건 참 신기한 거죠. 이 절이 신라의 초기 처음 세운 사찰이라고 본다. 이 전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 1976년 아도화상의 석상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어서 1977년 석종형 부도, 탑하고 부도하고는 좀 다른데요. 부도는 스님의 무덤이고 쉽게 말하면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인 겁니다. 근데 이 부도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금동 육각 사리함이 또 발견되었고 진신사리가 발굴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리 중에서 진신사리는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것이고 법신사리는 그 석가모니의 말씀과 관련된 것을 법신사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도리사탑의 특징은 일반형의 대표적인 석가탑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제일 아래 놓여 있는
여러 개 긴 돌을 네모난 기단이 유난히 기단이 크다는 겁니다. 세로의 긴 돌을 여러 개 세워서 만들었다. 그 위에 올려진 탑신에 해당하는 곳은 기단에 비해 유난히 작다. 가로 모양의 돌을 3단을 같은 크기로 올린 1층, 그 위에는 같은 모양으로 2단을 쌓은 2층, 다시 그 위에 한 개의 돌로 된 3층, 이렇게 돼서 3층으로 돼 있고, 상륜부는 네모난 3층 탑신의 모양과 비슷하고 크기만 약간 작은 네모난 노반이 있다. 동그스름한 보륜 한 개, 그 위에 연꽃을 새긴 앙화, 역시 연꽃을 새긴 보주가 올려져 있다. 어떤 글에서는 이 탑을 5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5층으로 본 거는 그 상륜부까지 다 합쳐갖고 그 5층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요. 탑의 치수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어 열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 탑이 처음 모습 그대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신라 초기에 세운 탑이 아니라 고려 시대에 와서 세운 탑으로 보기도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라 초기가 아니고 고려에 세워졌다고 봤을까요? 외관 사각이라 그런가? 예? 형태가 이렇게 사각으로 네모지게 서 있어서 그런가? 사각의 탑은 신라의 석가탑도 사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만은 아 퀴즈인데. 아. 이거 맞춰야 맞추면 또 되는데. 시원한 거 좀 맞춰요.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참 안 맞춰주네. 네. 자, 왜 고려 시대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네. 신라가 통일 신라가 극치에 이른 것이 8세기입니다. 그 8세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석갑탑도 만들어지고 다법탑도 만들어졌는데 요 8세기가 지나면은 서서히 신라가 이제 그 다른 형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 세력들이 반기를 일어나는 형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따라서 신라의 그 불교의 그 학설도 또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신라가 그 법전에 쉽게 말하면 불교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신라가 이제 탑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방 세력이 일어나면서 쉬운 말로 선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법과 같은 책에 의한 법전에 의한 것은 교정이고 참선에 의한 것이 선종인데 바로 선종이 이제 슬슬 일어나면서 그 만들어지는 탑이나 불상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저보고 자꾸 이제 이 지방에 대한 거를 얘기하라고 강조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영동에 가면은 저 바위 산꼭대기에 탑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선종에 의한 것으로 탑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하는 때에 고려 시대에 예. 탑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탑이 아마도 고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 아쉽다. 예, 어쨌든 도리사탑에 대해서 네. 되게 이 탑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라의 그 도리사탑의 2차 돈의 순교 유명하적이죠. 예, 옛날 신피가 나왔다고 하죠. 어마한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을 아니다. 그건 김유신이고 예. 2차 돈의 순교 얘기 이것 때문에 불교가 이제 전래된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리사탑의 특징에 대해서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뭘로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구삼 씨의 복사꽃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복사꽃. 예, 네. 우리 유절 선생님은 어떤 신청곡? 양희은 씨의 하얀 목련. 하얀 목련. 우리 그 정원 선생님은 어떤 노래? 예, 이 내용과 좀 같은 예.
이 내용을 쓰면서 많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손인 없이 나는 울었네. 그 강둑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울었네. 예. 우리 고피디님 뭐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물론 지금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시긴 했지만 저는 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경험이 많이 없는데 항상 은빛수다방에서 매주 이렇게 정하연 선생님부터 이렇게 진짜 옛날 얘기들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풍부한 경험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한 오늘도 녹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맞아요. 예. 폭염이 마른 장마라고 해도 비도 별로 많이 안 온다고 해서 농작물에 대한 농사짓는 분들은 항상 또 기후에 민감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샤인머스켓 포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복숭아는 일찍 나왔고 또 그래서 그런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농민들한테 먹는 거 감사한 예,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 이야기 오늘 같이 유지현 선생님의 어쨌든 돌아가신 청각장애인 어르신 이야기부터 도리사탑 그리고 금강에 물고기 잡는 예, 이야기까지 오늘 되게 풍성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열심히 한번 하고 우리 여름방학하고 잘 쉬었다가 가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봄볕 가득한 들판에 생애 한 짐 지게에 받치고 지게 작대기를 따라 하늘로 오르는 아지랑이들 흐드러지는 몸짓이 가볍다. 복사꽃은 손바닥과 움켜진 채로 하지 못한 말들이 마디마디 부는 빛으로 너라나 그대 살아있음이 고맙다 고맙다 미소 짓는다. 봄밤 설레임이 부풀어올라 하늘에서 별이 되기도 하고 별이 내려와 꽃으로 피기도 한다. 소쩍새 울음소리 골짜기에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 진다 나는 몰랐네 저 달이 나를 속일 줄 나는 놀았네 나르다 언덕에서 손목을 잡고 다스려 맞은 그님은 소식 없고 나만 홀로 이슬에 젖어 달빛에 젖어 밤새도록 난 울었어
나는 속았네 나는 속았네 무정한 봄밤에 달도 기울고 별도 흐르고 강물도 흘러갔어 가슴에 안겨 흐느껴오던 그대여 어딜 가고 나만 홀로 이 밤을 새워 울어보련다 쓸쓸한 야속한 니나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목매인 그 한마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부드러운 내 모습은 지금은 어디에 가랑 위한 내 얼굴을 거세게 때려다오 슬픈 내 눈물이 감춰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미워하며 돌아선 너를 기다리며 쌓다가 부수고 또 쌓은 너의 성 부서지는 파도가 삼켜버린 그 한마디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르며 떠나버린
남겨지는 발자국들 사랑하는 그대여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 없는 세상 난 누굴 위해 사나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